자, 82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근대 태동기? 오늘 진도로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74번도) 안 했어? 오늘은 1.5배로 해야겠네. 자, 74번부터 볼까요? 근세의 문화부터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가부터 볼까요? 가는 고려사. 자, 고려사는 문종 때 완성된 책이고 기전체 책이죠. 자, 그리고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전체가 원래는 본기, 세가, 지표, 열전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여기는 본기 없이 세가, 지표, 열전 이렇게 구성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농사직설, 세종, 실제 농민의 경험을 담은 책이고, 그 다음에 국조올해의는 성종,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설명이죠. 가래, 빈예, 군례, 길례, 그 다음에 용례. 자, 그리고 향약, 집성방은 의서. 여기서 향약이라는 건 우리 약재라는 뜻이니까 세종 때 우리 약재에 관한 책을 모은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부터 볼까요? 자, 편년체 사서이다. 기전체 사서였죠. 노농들의, 여기서 노농은 노인 농부이네요. 노인 농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술되었다. 맞아요. 각 지역의 수령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농민들의 경험을 쫙 모아서 그 중에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만 묶은 거. 네, 그런 게 농사직설. 성종 때 편찬된 예절에 관한 저서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가래는 관례, 혼례, 그 다음에 빈례 같은 경우는 이제 빈객, 손님 접대를 말하는 거고, 군례는 이제 군사 예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대 의식 그런 거고, 길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 흉례는 장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서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현존 최고의 의서는 향약 구구빵. 자, 그러면 향약 구구빵은 언제 편찬됐냐면 고려 말에 편찬됐죠. 자, 요 향약 구구빵은 팔만대장경을 편찬한 그 관청에서 편찬했어요.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편찬된 관청이 대장도감. 그래서 향약 구구빵도 여기서 편찬되죠. 자, 그러면 고려 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 디귿. 정답 2번. 자, 75번. 조선시대 법전 편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조준은 경제육전을 편찬했다. 경제육전은 조준이 편찬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경제문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잘 나와서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정도전이 편찬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육전은 조준. 그런데 요거를 정도전의 저서로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해 두시고, 얼마 전에 서울시 추가채용 시험을 봤어요. 얼마 전이라 이제 지난주 시험을 봤죠.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7급, 9급 다 굉장히 쉬웠는데 그 시험에서도 요 조준의 경제육전이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육전은 정조전의 저선이 아니냐, 조준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2번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육전으로 구성되었다. 네, 육전 체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영조 때 조선 후기 사회상을 종합하여 정리한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맞죠? 자, 정조 때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자, 일단 우리가 법전 체크 한번 해보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전으로 앞에 이제 뭐 조선 경국전 그런 거 빼고, 자, 경국대전부터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경국대전은 성종, 그리고 그 뒤에 개편한 속편이 나온 거죠. 속대전,
영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본해서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정조. 자,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이 편찬되죠. 대전 회통 육전조례 고종 그리고 흥선대원군대 편찬돼요. 자, 그래서 시기별로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순서대로. 자, 그러면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전 통편이 아니라 통편은 정조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국대전을 조금씩 개편하거나 합치거나 뭐 새로 법전을 정비하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국대전 체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경국대전 체제가 나중에 붕괴된 건 언제냐? 자, 2차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가 편찬되면서 그래서 홍범 14조가 경국대전 체제 붕괴 이후에 만들어진 법전이다.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국대전 헌법, 그 다음에 홍범 14조도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2차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문 나와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내 거랑 다른가? 아니죠. 자, 76번 봅시다. 76번. 자, 보기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태종 2년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영이 발의하여 이회가 제작하였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이 중에서는 이회라는 사람을 체크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회라는 사람이 제작한 지도다. 자, 그러면 태종 때 만든 세계지도라고 했죠. 그래서 요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태종 때 편찬된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자, 이 지도는 일단 세계지도. 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죠. 그래서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지금 원본은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필사본. 자, 그런데 이 필사본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지도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자, 아메리카 대륙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세하고 크게 우리나라와 조선은 우리나라 중국은 자세하고 크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아프리카, 인도, 서남아시아까지 전부 다 유럽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밑에 지도 내려가서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맞아요. 원나라는 그 전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발전한 지도들이 들어와 있었고 세계지도도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짜깁기. 말하자면 이게 실제 가보고 그린 지도가 아니잖아요. 실측도가 아니고 편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로 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보시면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였고 중국과 한국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맞아요. 아무래도 더 자세하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세한 지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화 사상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 있다. 다 있고 아메리카만. 네, 아메리카만 빠져 있죠. 디귿 틀렸고 리을, 후대의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 대학에 소장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사본이라는 건 필사본, 손으로 베껴 그리는 거. 그러니까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본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을 맞고요. 미음,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도 만든 바 있다. 자, 태종 때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앞에서 제가 이회라는 사람 한번 봐둬라 라고 했는데 이회가 팔도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팔도도는 이제 우리나라 전도 말하자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 팔도도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라고 하는 지도가
우리나라 부분에, 여기 아까 조선이 좀 자세히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부분에 이렇게 쓰인 지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미음,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를 만든 바 있다. 일단 동국지도는 세조 때 만들어진 지도기 때문에 이거 태종이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 자, 그러므로 디귿, 미음 빼고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 1번. 자, 77번에 이 지도가 또 나와 있죠. 자,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해서, 아까 권근이 발문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자,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자, 이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1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모사하였다. 맞아요. 유럽, 아프리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제일 크고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3번.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있었죠. 왜냐하면 지도나 뭐 지리학이나 이런 게 이슬람이 우리나라보다 발전을 했고 중국의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지도가 들어와 있었고 그 지도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4번.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하였다. 자, 거기 4번에 백리척이라고 되어 있죠. 백리척이라고 하는 건 축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리를 일척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백리척이라고 해서 축척의 개념임을 알 수 있고 이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요거는 조선 후기 영조 때쯤의 지도로 알려진 게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그러므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4번, 78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가는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글을 하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함으로 훈도 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역을 피하는 곳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 역이 면제되는 거죠. 역은 이제 군역 말하자면 남자들 군대 가는 걸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훈도나 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훈도나 교수는 요 학교의 선생들이죠. 말하자면 나라에서 임명된. 자, 그러면 이 학교는 뭐냐? 향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군역이 면제되는 게 언제 군역이 역이 면제되냐면 현직 관료이거나 아니면 학생, 이렇게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역이 면제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에 등록을 해놓고 역을 면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향교에 관한 설명. 향교는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치된 관립학교로서 평민의 자제부터 양반 자제까지 모두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향교고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군현의 인구 비례로 정원을 정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부는 뭐 90명, 목은 70명, 그 다음에 군은 뭐 50명, 현은 30명. 이런 식으로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정원이 다 정해져 있죠. 자, 두 번째,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천민은 입학이 안 되죠. 당연히 양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자, 사액하면 서원 아니에요? 그쵸? 사액을 받는다는 건 서원에 관한 설명이죠. 그리고 향교는 관립학교고 서원은 사립학교니까 아예 학교를 만든 주체 자체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자, 성균관에서 만약에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대과의 문과에 초시를 면제해 주기는 해요. 문과 초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1차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성균관의 경우고 만약에 향교에서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과 초시를 면제해 주겠죠. 알겠죠? 여기는 문과 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과 아니고 속과 초시 면제는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4번에서 설명하는 건 성균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향교로 바뀌려면
소과 초시가 면제돼야 된다라고 하면 맞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등생인 거죠. 낙제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낙제생인 경우는 군역을, 군대를 보내버려요. 군역을 지게 한다. 알겠죠? 그래서 성적 우수자는 소과 초시를 면제해주고 성적 낙제생? 그럼 이제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답은 1번. 네,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79번 볼까요? 자, 79번. 자, 보기와 같은 사상체계를 지닌 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기 호발설을 내세워서 리는 착하고 보편적이지만 기는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어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이기 호발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리는 완전 착하고 기는 착하고 나쁜 게 섞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존 기비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존 기비론. 자, 이거랑 같은 게 이귀 기천론. 똑같은 거죠? 리기 기천론. 자,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리는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는 그것에 따라서 발현되죠.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이에 발생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일단 우리는 사단 칠정. 자, 그리고 사단 칠정의 논쟁을 고본 기대승과 함께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왕이네. 그래서 이왕에 관한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1번 주자의 서차를 뽑아. 서차는 편지. 알죠, 여러분? 주자의 편지를 뽑아서 주자서 저료를 편찬하여 일본 주자학 발달에 기여했다. 일단 이 사람의 저서가 주자서 저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성리학에 기여한 거 맞고요. 그래서 1번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선배학자 이현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서를 수립하였다. 자, 여기서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주리론의 선구자. 그 다음에 이황은 주리론의 집대성. 맞는 설명. 3번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영광 등 영남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자, 우리가 이황의 제자들을 영남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남학파들에게 계승되었다. 맞고. 다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 할 왕도 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지묘를 지었다. 자, 성학지묘를 지은 사람은 이이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성학군주론이라고 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대책이죠. 말하자면 그런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 이가 성학지묘면 이황이 지은 저서는 뭐 있어요? 성학 그림 10개. 자,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그림 10개로 설명한 걸 성학십도라고 하고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공부해라.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성학 지묘가 아니라 성학십도. 자, 4번은 이 이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자, 80번. 80번 문제가 여러분 볼 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쓰잘데기 없는 문제가 왜 나왔을까? 여기서는 지금 한번 봅시다.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성리학의 크게 흐름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16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 이게 전반기냐 중반기냐 후반기냐 말기냐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문제긴 하지만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는 누가 주장한 건지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시기보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사실 뭐 몇 세기 몇 년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할 거는 누구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는 경장을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경장론, 사회 경장론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 이 경장론을 제시한 건 이고요. 자, 이는 주로 16세기 후반에. 이는 주로 16세기 후반에. 그래서 1536년부터 1584년, 그러니까 한 153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니까 중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설을 제기했다. 자, 여기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기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 그쵸? 인물이 중요하죠. 태허설,
또는 기일원론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서경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경덕이구나. 자, 그러면은 서경덕은 언제냐? 자, 태허설이나 그 다음에 기일원론을 제시한, 여기다 써볼게요. 태허설, 그 다음에 기일원론을 주장한 주기론의 선구자가 서경덕이죠. 자, 그러면 서경덕은 주로 언제 활동했냐? 자, 이 사람은 성종 시기부터니까 조선 1400년대 후반쯤 되겠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으로 따지면 성종에서부터 명종 사이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16세기 중기. 뭐 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 칠정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사단 칠정의 논쟁을 벌인 대표적인 학자가 이황하고 그 다음에 기대승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황은 주로 언제 활동했냐? 16세기 초부터 16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요 왕은 요 시기는 1500년대부터 시작해요. 1501년 정도부터. 그래서 일단 체크 한번 해놓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리을,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했다. 자, 소학을 중시했다. 주자가래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했다 하면 누구예요? 조광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광조 같은 경우는 15세기 말부터,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16세기 초까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와야 되냐? 제일 먼저 조광조가. 그리고 나서 서경덕이. 그리고 이황하고 이이 중에서는 누가 연배가 조금 빨라요? 이황이 나가 좀 많지, 한 30년 차이 나요. 그리고 이이가 그보다 한 30년 늦고 말하자면.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리을, 그 다음에 서경덕, 그 다음에 이황, 이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조광조는 주로 활동했던 게 우리 중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서경덕 같은 경우는 주리론과 주기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선구자니까 조금 더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이는 뒤에 집대성이 있으니까 조금 뒷세대인데 이황과 이이 중에서는 이황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1번으로 갑시다. 81번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하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약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자, 여기서 거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나라가 생긴 지 한 200여 년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라가 만들어진 게 1392년이죠. 그리고 한 200년 지나면 언제쯤 돼요? 지금 200년 딱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그 즈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쯤 전이에요, 지금 이게. 요 지금 글을 제시한 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기가 중쇠기. 그러니까 막 발전했다가 약간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해야만 한다라고 개혁을 주장한 성리학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쭉 성리학자들 중에 좀 개혁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 중에? 이이가. 네, 그렇죠. 사회경장론을 제시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개혁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개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중세기다. 이 중세기라는 게 나라가 만들어진 지 한 200년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막 나타나는 시기야. 그러니까 지금 딱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기를 주장을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개혁안 제시했지만 나라에서 들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주장이 별다르게, 예를 들면 신반양병설 받아들여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중세기고, 즉 거의 한 200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시기고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이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라는 게
포인트. 자, 그럼 1번 봅시다.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조했다. 자, 여기서는 경과 의 중시, 학문의 실천성 강조. 요 두 가지를 보고 딱 알 수 있어요. 누구죠? 이 사람은 조식이구나. 그냥 앞으로 여러분 경과 의를 중시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조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지 뭐. 경과 의를 중시했어? 안 읽어봐도 돼. 조식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왕이 지켜야 할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 10도 그림 10개. 이 사람은 이황. 자, 그리고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기자실기, 동호문답, 만원봉사 이런 책들. 자, 써볼까요? 기자실기, 만원봉사, 동호문답. 자, 그리고 성학지묘. 자, 전부 다 누구의 책일까요? 이게 이이네. 그래서 이게 이이구나. 저서. 자,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서. 실학자도 저서. 성리학자도 저서. 저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제시대 역사학자도 저서. 네, 다 저서예요. 그것만 잘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죠. 기자실기만 알아도 풀 수 있죠. 정답은 4번 넘겨볼까요?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82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 리을 예조가 아뢰기를 자이 왕대비께서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에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는 예속 논쟁을 얘기하는 건데 예속 논쟁 중에서 자, 자이 왕대비가 선왕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선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 차 예송일까요? 1차 예송이니까 기해 예송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이 왕대비라고 하는 왕비는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인조의 두 번째 부인인 거고요. 자, 이 자이 대비한테는 지금 돌아가신 선왕, 즉 예속 논쟁이 일어났을 시대가 현종이니까 지금 선왕이 돌아가시고 현종이 왕이 된 거거든요. 선왕은 효종, 그쵸, 효종이고 그러면 자이 대비한테는 아들이 죽은 건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서인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아예 한 김에. 서인은 왕사 동례를 주장한댔죠. 왕과 사대부의 예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자가례를 참고로 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효종은 그냥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효종을 둘째 아들로 취급해서 서인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1년 상복을 기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년설을 입어야 한다. 기년설을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남이는 뭐라고 했냐면 자,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왕은 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국조오례의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여기서는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 3년 상복을 참최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상복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서인은 전반적으로 신권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남이는 전반적으로 왕권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각각 1년 상복, 3년 상복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채택됐냐? 서인의 1년 상복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1차 예송에서는 1년 상복, 자이 대비가 1년 상복을 입게 돼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억,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맞아요? 니은,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대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 윤휴는 그러면 남인이냐 서인이냐? 남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인은 송시열이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그냥 큰아들로 봐야 된다. 적장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맞아요. 자, 송시열은 체의부정을 내세워서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의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통을 계승했으나 큰아들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왕통은 계승했지만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1년 상복을 입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송시열은 서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당연히. 그래서 기념복은 1년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아요. 자, 그리고 기념복으로 결정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서인. 그런데 서인은 어떤 책을 참고로 했죠? 주자가래를. 그래서 리을, 국조올에 의해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념복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주자가래의 결정에, 이제 주자가래의 그런 주장에 따라서 참고로 해서 결정했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83번 봅시다. 자,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봅시다.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했다. 자, 2차 예송은 역시 현종 때. 자, 그리고 2차 예송이 갑인 예송이라고 하죠. 자, 서인은 이번에 이제 누가 돌아가셨냐면, 누가 죽었냐면 효종 비. 그리고 역시 자의대비가 살아있으니까 큰 며느리냐 작은 며느리냐를 두고 이제 싸운 거예요. 자,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며느리잖아. 이렇게 이제 해서 9개월 상복. 9개월 상복을 대공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남인은 아니다. 큰 며느리다. 왕비는 특별한 존재니까. 왕비가 됐다는 건 특별하니까 여기서는 1년 상복. 그러니까 큰 며느리라고 하면 1년 상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복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년설이라고 했죠. 아까 1년을. 자, 그러면 결국 둘 중에서 누가 채택이 됐냐? 이 중에서는 남인의 1년이 채택이 되죠.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자의대비는 아들이 사망했을 때 1년 상복,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 또 1년 상복을 입게 돼요. 자, 그러면 기억.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했다. 일단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한 건 맞고 현종 때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게요. 자, 허적, 윤휴 등 남인의 중심 인물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허적, 윤휴 등이 쫓겨났으면 허적, 윤휴는 남인이에요. 자, 그러면 남인이 왜 쫓겨났냐? 남인이 쫓겨난 이유는 첫 번째 유학 사건으로 미움받았지. 자, 그 다음에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쫓겨났죠. 요 영모 사건을 우리가 삼복의 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학 사건과 삼복의 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쫓겨났어. 이게 경신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경신왕국 때 거기 보시면 윤휴, 허적 이런 사람들이 제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신왕국은 어느 왕? 황국은 어느 왕이에요? 숙종. 그래서 황국은 숙종이군. 경신왕국이군. 자, 그 다음에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서 동인 중 처형된 사람이 많았다. 자,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이 뭐와 뭐로 나눠졌냐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기축옥사는 언제 있었냐? 선조 때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붕당이 처음 생길 때 어느 왕 때 생겼죠? 선조 때 맨 처음에 붕당이 뭐와 뭐로 나눠져요? 동인과 서인 나눠지죠? 그리고 선조 때 다시 동인이 뭐로 나눠져요? 북인과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동서 나눠졌을 때 어느 왕 때? 선조 때. 남북 나눠졌을 때 어느 왕 때? 선조 때. 그러면 정열입의 모반 사건 기축옥사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거니까 일단 어느 왕이구나? 선조구나. 네, 선조 시기이구나. 사실 시험에서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막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잘 안 물어보고요. 그냥 어느 왕 때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의의가 뭐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된 사건. 요 정도에서 물어보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사는 절반 이상이 다 시기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느 왕 때,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건이든 어느 왕 때 있었는지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조 요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도 의의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거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 리을. 일부 소론 세력이 주도하여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자, 이인좌의 난은 영조 초기에 있었던
영조 정치에 대한 불만이 이인자의 난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인자의 난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일으켰냐? 일단 영조라는 거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누가 일으켰냐? 남인과 소론의 일부 강경파. 자, 남인과 소론의 일부 강경파들이 일으켰죠. 남인과 소론의 일부 강경 세력들이 일으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일으켰어? 청주.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인자의 난은 서울까지 점령했냐 못했냐? 못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반란 중에 서울까지 점령한 거 이괄의 난. 네, 이괄의 난만 서울까지 점령했죠. 나머지는 서울까지 점령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괄의 난.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현종, 그 다음에 숙종, 그리고 선조, 영조. 자, 제일 먼저 뭐가 오면 될까요? 16세기 선조 오고, 그 다음에 현종 온 다음에, 그리고 숙종, 영조. 이렇게 오면 되겠죠? 정답 3번. 자, 84번. 다음에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묘호를 단종이라 했다. 원래는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노산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호가 이제 묘호가 단종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거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대보단 설치라고 써봅시다. 대보단 설치. 대보단이라고 해서 창덕궁에다가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 말하자면 그거를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대보단 설치, 이왕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를 현충이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 숙종. 자, 그러면 숙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했다? 네, 환국 정치는 숙종. 1번이 정답. 자, 수원의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했다. 화성 건성은 어느 왕이에요? 정조. 그 다음에 명예 요청에 수용해서 중국의 원병을 파견했다. 중국의 원병 파견한 게 광해군.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옥립으로 하여금 군대를 끌고 가도록 했었고요. 나중에 후금에게 항복해버리죠. 그게 이제 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균역법 어느 왕? 영조.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숙종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 이게 숙종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숙종 때는 뭐 송시열이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뭔가 그 유교를 막 그 높이는 막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죠. 자, 85번 갈까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다른 하나이나 냇물을 갈래는 만개나 된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내가 절대적 초월적인 존재다. 자, 만천명월 주인옹 이라는 호를 썼던 왕이 누구예요? 정조. 정조는 창덕궁 존덕정이라고 하는 존덕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정자 같은 연못 위에 정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현판에다가 이렇게 내가 우월한 존재다, 내가 초월적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정조의 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정조 때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해동농서를 편찬했다. 일단 해동농서가 어느 시기에 편찬됐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누가 편찬했냐가 더 중요하죠. 저서니까. 자, 누가 편찬한?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래서 이거는 농업과 관련된 책이죠. 서호수의 해동농서. 자, 그리고 서호수의 해동농서는 정조 때 편찬된 걸로 추측하고 있죠. 그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정답은 1번. 자, 2번 가빈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해서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가빈예송. 2차 예송에서 기년복, 기년이 몇 년 상복이죠? 1년, 1년 상복을 주장한 붕당이 남인, 네, 여기 남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아까 어느 왕이었죠? 숙종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설점수세제를 실시한 왕이 효종.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1번. 서호수의 해동농서가 정조 때 편찬된 책이다. 정답은 1번. 자, 86번. 조선시대 국방정책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기억부터 봅시다. 서울 주변의 네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수부라고 하는 게 서울 주변의 주요 도시에 서울에 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를 이제 사유수부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서울이 아닌 지방이잖아요. 하지만 경관직에 해당해요. 경관직은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관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유수부를 설치한 게 언제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개성에다가 유수부를 설치한 건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인조가 피난 간 곳이 어디죠?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요. 정묘란 때. 그래서 강화에 인조가 유수부를 설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조가 수원에, 그 다음에 광주에,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광주, 그래서 정조 때 이렇게 유수부를 설치했죠. 그러면 네 개의 유수부가 다 완성된 건 어느 왕 때? 정조. 자, 그래서 기억은 정조. 자, 니은 금이형을 발족시켜 오군형 제도가 성립되었다. 자, 왜 우리가 오군형 중에 훈련도감이 선조,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인조,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금이형. 금이형이 어느 왕 때 완성됐어요? 숙종. 그래서 숙종. 금이형을 설치했어? 숙종. 자,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사람이 표류했죠. 벨테브레가 표류한 건 인조, 하멜이 표류했던 건 효종. 그래서 여기는 효종. 자, 리을 수도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수성유눔을 발표했다. 수성유눔은 서울을 방어하는 방어 체계를 딱 정비를 한 거예요. 수성유눔 방표가 어느 왕 때? 영조. 자, 그럼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제일 먼저 효종, 그 다음 숙종, 그 다음 영조, 그 다음 정조. 디귿, 니은, 리을 기억.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순서 물어보는 문제는 어쨌든 잘 나와요. 무조건 잘 나와요.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국방에 관련된 또는 군사제도에 관련된 조선 후기에 그런 순서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경제로 갑시다. 자, 87번. 밑줄친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온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광해군 시기에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자, 힌트는 방납의 폐단 극복. 둘째, 경기도 시범 실시. 자, 이 법은 무슨 법? 대동법을 말하는 거죠. 대동법 실시. 자, 그럼 1번.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국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자, 원래 이게 공납이잖아요. 공납이라는 건 가호마다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특산물로 내는 거. 자,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거를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자, 가호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고, 쌀은 1결당 12두만 내면 되죠.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옷감이나 돈으로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과 기준도 바뀌었고 내는 것도 특산물에서 쌀로 바뀌었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납의 전세화라고도 하고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되죠.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1번. 공납이 전세화되었다? 맞네요. 공납이 전세화됐다는 건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납의 전세화. 자, 2번.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 원래 이 공납을 특산물로 낸다고 했는데 매년 내는 상공, 가끔 내는 별공, 그 다음에 진상, 임금이 이제 수령이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 이렇게 세 가지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동법으로 바뀐 건 상공만 바뀐 거고요.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특산물로 그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특산물로 내야 한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선해청은 중앙의 궁방이나 관하에서 사용할 유치미 확보에 주력하였다. 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새로 설치한 관청이 선해청인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대동미로 해서 다 세금을 걷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걷은 대동미 중에 이 중에서 서울로 올려보내야 되는, 이제는 특산물로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쌀로 보내야 되니까
자, 중앙에 서울로 보내야 되는 돈을 뭐라고 하냐? 중앙으로 바쳐야 되는 돈을 상남미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관청도 운영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관아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은 유치미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유치미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 지방 수령들이 야, 이제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겠다 그럴까요? 더 걷어야겠다 이럴까요? 더 걷어야겠다 이러겠지. 당연히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방 봤던 3번 질문 다시 볼게요. 선해청은 중앙의 궁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유치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자,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돈이라면서요. 그럼 이건 유치미일까요? 상남미일까요? 상남미겠지. 그렇죠. 서울로 올려보낸다며. 그러니까 상남미의 확보에 주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미가 부족할 테고, 그러면 더 걷어가겠죠. 농민들한테. 그럼 농민의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더 뜯겨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탈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치미나 상남미 구별을 좀 하시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공인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는 나라에서 고용한 어용상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대동법이 실시하면서 등장했죠. 자, 88번. 조선 후기 경제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에서 물물교환의 장소로 장시가 처음 등장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장시가 전라도 지방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는 언제? 15세기 말에 처음 설치돼요. 자, 그럼 15세기면 조선 전기잖아요. 그래서 장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자, 18세기쯤 가면 전국에 1000개 이상의, 1000여 개 이상의 시장이 생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나머지 볼게요. 18세기 후반부터 세금, 지대도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즉, 돈이나, 그러니까 세금이나 아니면 땅에 대한 지대도 다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급납화가 이루어져서. 3번, 공인과 사상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었다. 맞아요. 특히 공인이나 사상 등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죠. 포구를 거점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있다. 맞죠? 그래서 포구 상업의 규모가 장시보다 커지기도 해요. 정답은 1번. 89번. 다음 농법의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가물 때도 마르지 않은 문온을 가려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에 갈아야 한다. 그 문온의 10분의 1에 모를 기르고 나머지 9분에는 모를 심을 수 있게 준비한다. 먼저 모를 기를 자리를 갈아 법대로 잘 다듬고 물을 빼고서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두텁게 덮은 다음 밟아주며 바닥에 볕에 말린 뒤에 물을 댄다. 무가 4촌 이상 자라면 옮겨 심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미리 모판에 모를 길렀다가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해요? 이양법 또는 모내기법이라고 하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시기가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 가면 이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되죠. 자, 그러면 이 농법의 결과 나타난 현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민 수입의 증가로 농촌 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양법을 받아들인 좀 선진적인 그런 농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금세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빈부격차는 커져요. 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농민들을 뭐라고 하죠? 부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몰랑 농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몰랑 농민들은 품팔이꾼 또는 임노동자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나마 농촌에 일자리가 있으면 괜찮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도시나 광산이나 포구나 일자리 많은 데 찾아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민들이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빈부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고 커지는 거구나.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볼게요.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작이 가능해진다. 광작,
넓은 땅을 나 혼자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 걸 광작이라고 하고, 자,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농민층의 신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광작의 성행도 나타나는구나. 자, 3번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서 보리 농사가 성행한다? 맞아요. 왜냐면 모판에 모를 옮겨 심으니까 좀 늦게 심어도 되고요. 그러면 좀 늦게 심게 되면 보리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벼 한 번, 봄부터 가을까지 벼 한 번,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리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기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하고, 보리 농사를 지으면 좋은 점은 보리를 따로 세금을 내거나 지대를 내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100% 농민한테 가기 때문에 보리를 짓게 된다는 건 그만큼 수확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머슴을 고용하여 농토를 직접 경영하는 지주가 생겨났다. 머슴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머슴은 노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민이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논에 농사를 지어주는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더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되거나 말하자면 땅을 더 사거나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노비한테 시키지 않고 아예 이렇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머슴이에요. 그래서 머슴은 천민 아니고 노비 아니라는 거, 직업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머슴도 고용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정답은 1번. 자, 90번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 중 옳지 않은 거.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소.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만금을 얻어 생각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엉귀이다 하고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하여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 되어서 2배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10배값을 치렀다. 자, 거기 보시면은 허생전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한문 소설,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한 한문 소설이죠. 자, 여기에서 돈을 몽땅 가지고 어떤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싹 사버려. 그러면은 독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업 활동을 도고상업이라고 하고 이런 상인을 도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고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상행위를 도고상업이라고도 하고 그 상인을 도고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도고는 뭐냐? 독점적 도매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독점적 도매상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물품 하나에 대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다 독점해버릴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도고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 그러니까 도고가 등장했어? 그럼 조선 후기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로 공인과 사상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자, 공인과 사상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네. 왜냐하면 공인과 사상이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이었다. 포구하고 그 다음에 장시하고 어떤 게 더 규모가 크냐? 포구가 훨씬 크죠. 왜냐면 여러분 배로 운반하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짊어지고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규모가 클까요? 배로 운반하는 게 당연히 규모가 크죠. 포구 상업의 규모가 훨 크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해서 활동 기반을 강화했는데 주로 인삽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했다. 자, 송상은 주로 이렇게 전국에 지점을, 송방이라고 그래요. 송방을 설치해서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 4번 청으로부터는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했고 일본으로부터는 후추, 황 등을 수입하였다. 수입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2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9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